노유진의 정치 카페. 신생기업의 절반은 2년 안에, 10곳 중에서 7곳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기준 기업 생존율 통계 결과입니다. 이 가운데서요,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자영업의 생존율은 더 처참한데요. 신생기업의 대표 업종이죠. 숙박, 음식점업에서는 절반 가까운 창업자가 1년을 못 버티고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거리 풍경, 불경기를 실감한다는 분들이 어느 때보다 많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장하성 교수의 그 강연 영상을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 20, 30대가 해방 후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비로 변하기 전에 우산이라도 준비하는 그런 정치가 절실합니다. 2015년 마지막 방송인데요. 오늘도 노회찬 유시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탄 어떻게 보내셨어요? 벌써 성탄 난 관계없어요. 난 크리스찬 아니어서. 아니 원래 성탄이라는 건 크리스찬들은 별로 크리스찬보다 안 크리스찬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간만에 알리오 올리오라는 파스타를 만들어서 또 아내에게 우리 집 사람이 자주 만드는 건데 그거. 마늘. 그 중독성 있는 오일 파스타.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모든 종류의 파스타 중에 만드는 게 제일 간단한 게 알리오 올리오예요. 알죠? 알죠. 마늘하고 이제 오일하고. 네, 우리는 베이컨도 넣죠. 베이컨도 넣어요? 그건 그건 아니지. 네, 그건 수종주의예요. 정통이 아닙니다. 나 정통 싫어. 뭐 그런가 하면 또 그 성탄을 전후해가지고 또 정치권도 분주했어요. 역시 그 선거구 획정한다 만다 하더니 결국은 못했네요. 그리고 어제 또 한 번 단판이 있었는데 또 역시 결렬됐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예, 내년 총선이 4월이니까 그 전까지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거구 획정이 4년마다 있는데 한 번도 뭐 이렇게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 전에 확정된 적이 없어요. 예. 2달 전에 한 때도 있었어요. 2달 전에. 예, 그게 2000년 1988년 13대 총선 때는 2월 중순에 확정됐어요. 예. 2월 달에 한 적이 그 뒤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무슨 헌법이 어쩌고 정지가 되느니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건? 그때는 예비 후보자 제도가 없었거든. 4대 1로 돼 있는 걸 3대 1로 줄이라고 헌재에서 결정해서 고친 게 2004년 그 17대 총선 직전에 고쳤는데 그때도 2월 달에 확정됐어요. 그때는 근데 예비 후보자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여가지고 지금과 같은 문제는 없었죠. 예, 그 예비 후보자 제도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선거구가 무효화가 되면은 사실 선거 운동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해도 돼요. 예. 그럼 별거 없네. 근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나요? 아니요, 원래 그 선거하기 몇 달 전에 한 1년 전에는 모든 게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그럼 뭐 직권 상정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할까요? 직권 상정하면 부결시킬 걸. 그렇죠. 의결하면서. 직권 상정해가지고 그걸 부결시키고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가지고 담합한 그 안을 갖다 통과시킬. 결국 새누리당 다수안대로 가는 거지. 예. 결과는. 예. 그렇게 되는군요. 야, 그러네요. 참. 기성전 새누리야. 예, 오늘 그 타임라인과 100분 토크요. 2015년 마지막 방송인 만큼 아주 특별한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특별해. 아주 특별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불금에 야근하느라 수고했어. 그냥 가기 아쉬운데 가볍게 한잔 하시죠. 아니 나 차 가져왔는데. 귀가는 안전하게 착한 콜 대리운전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오, 그래. 그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이 있었지. 열심히 일하고 한잔하면서 안전한 귀가에 기부까지 하니 이런 게 공생이지 뭐겠어. 응?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숙취해소제 잔혹사 중에서 야, 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로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 유래의 화인빛 도분말이 48%?
것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해소제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네, 안녕하세요. 이 타임라인 2015년 12월 28일 오후에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 마지막 타임라인이어서 그 좀 결산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연말에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정리 삼아 한 번씩 잠깐씩 짚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정치 뉴스 혹시 두 분 보셨어요? 네, 보고 왔습니다. 네. 뭐가 제일 눈에 띄던가요? 선거구 획정. 아, 예. 그거 선거구 획정 문제. 예, 해결된 게 없잖아요 아직. 아니 근데 뭐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 직권상정하겠다고. 직권상정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어제까지도 협상을 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새누리당 쪽이 지역구를 처음에 14개를 줄이자 그랬다가 7개만 줄이자. 지금 246개에서 그 7개 늘려서 253개로 늘리고 이제 비례대표를 이제 46개인가로 이제 줄이자. 이 입장 외에는 전혀 이 어떤 제안도 안 하고 뭐 그런가 봐요. 요지부동이죠. 예, 요지부동으로. 여당은 이렇게 요지부동인데 야당도 나름 처음에는 지역구 감축을 완전 반대하다가 7개 정도 줄이는 거는 이제 투표의 비례성,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비 사이의 불일치를 좀이라도 보정하는 쪽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요소를 좀 도입한다면 그 협상 여지가 있다 이런 태도인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입장이 완강하기 때문에 협상 진전이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까지 합의 안 하면 현행대로 새로운 합의가 없으면 기존 법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 246개, 비례대표 54개 이렇게 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획정안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 대표님 어때요? 이게 직권상정하면 돼요? 뭐 직권상정은 의장 판단대로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내년 1월 1일부로 이제 헌재의 판결에서 이제 위헌 판정받은 선거구 제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장에 큰 일은 없다더라도 상태는 위헌 상태가 되는 문제가 있죠. 네. 그런데 정의당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뭐냐면 정 안 되면 현행대로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비례를 갖다가 현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게 되면은 지금 승자 독식이 더 강화되고 소수당은 더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현행대로 해라. 계약할 바에는. 근데 문제는 뭔가면은 정의화 의장은 좋은 뜻에서 그나마 선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이렇게 정의화 그 의장이 국회의장이 현행대로 하자고 이 직권상정을 안을 올리게 되면은 여야 담합해가지고 이걸 부결시켜버리고 현장에서 수정안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의당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안으로 하면 이제 농촌, 농어촌 선거구 살리는 식으로 하면서 비례를 줄이기만 하고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 그런 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글에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강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무슨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서 뭐 안철수, 천정배, 심상정 뭐 이렇게들 다 토론장에서 모인다는. 예, 그게 이제 구 새정치연합. 예. 새정치연합 뭐 당명 바꾼다고 하니까 새정치연합의 그 비주류 모임에서 아마 주최하는 행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연말까지 이 선거구 획정의 합의가 되나 안 되나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안 될 경우 직권상정하면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관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오늘도 그 얘기를 대통령이 또 했어요. 뭐 민생법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거 빨리 처리하라고. 소위 이 언론에서는 쟁점법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진척이 없죠. 우리 지난번에 한 차례 다루긴 했는데요. 쟁점법안 뭐가 있는지 노 대표님이 좀 짚어주십시오.
예, 가장 큰 것이 이제 한쪽에서는 노동개혁이라 부르고 한쪽은 노동계약이라 부르는 노동관련법입니다. 근로기준법, 고용법, 산재법, 뭐 기간제 파견법 등 이 법안이 지금 청와대에서는 강력히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서비스 발전 그 기본법, 북한 인권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뭐 이른바 원샷법, 테러 방지법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아마도 합의되는 것만 오늘 중으로 일단 통과시킴으로써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좀 비난으로부터는 좀 모면하되 합의 안 되고 있는 쟁점 법안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네.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을 갖고 좀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진 교수님 혹시 이 쟁점 법안들이 뭐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되는지 들어보셨어요?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바는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근데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새누리당이 없잖아요. 청와대 짓이잖아요. 네, 청와대. 그러니까 사실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무조건 밀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이게 지금 뭐 청와대 쪽 얘기도 그렇고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소위 시사평론가들이 정평 같은 데 나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국회에서 법도 하나도 통과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법 다 통과되고 지금 몇 개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악질적인 법만 좀 남았죠. 우선 이 노동호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호법 이거는 별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뭐 큰 쟁점이 있는 건 아니고 소소한 이제 개선들이고 문제는 기간제법 이거 2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거랑 파견 범위 넓히는 파견법 이게 문제잖아요. 예, 그게 문제고 예. 그다음에 근기법에서 사실은 노동시간 늘리는 문제. 예, 그 문제.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사실은 막으면 나머지는 적절하게 또 합의해서 통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고 야권의 어떤 비판이나 전문가들의 비판, 시민사회의 비판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안 되는 거지. 국회가 놀고 먹느라고 이걸 안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사정 위원장도 반대하고 예, 있고. 반대하고 있는 이유처럼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다루겠다라고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노사정 위원회 합의 없이 국회에다가 법 예, 보내놨죠. 보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말고도 나머지 법안 처리 때문에 어제까지 오늘도 이어졌는데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부 대표 뭐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릴레이 접촉들이 쭉 있었어요. 지난 기간 동안에.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근데 지금 국민들의 불신도가 국회가 제일 높잖아요. 국회 신뢰도가 15%밖에 안 되는 걸로 최근에 나왔고 정부는 한 30% 돼요. 30% 신뢰받는 청와대가 15% 신뢰받는 국회를 좁히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서비스 발전 산업 발전 기본법은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뤘지만 좀 의료 부분 분야의 이 규제화나 이런 게 문제로 지적이 되어서 그것만 빼면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고. 근데 이거를 청와대에서 지금 1.1획도 못 고치게 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안 되는 거고요. 야, 1.1획도 못 고치는. 예. 북한 인권법도 지금 성경책이네. 예, 통일부에서 하냐, 뭐 국정원에서 하냐, 뭐 이런 거 테러 방지법도 마찬가지지만 이 북한 인권법도 결국은 그 관할 기관이 어떻게 되냐 이 문제하고 그 자문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그 정부가 3분의 1 하고 이제 여야가 3분의 1씩 하냐, 여야가 동수로 하냐 이 문제가 지금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견이 있어서 그런 거고. 원샷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이것도 말하자면 경영 위기가 심각하지 않은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그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M&A 하는 걸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거 이제 대기업 삼성전자 같은 데가 포함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이거 가지고 논쟁이 심하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국회가 놀고 먹고 직무유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철거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좀 그런 거나 좀 단디하셔요. 그게 뭐 지금 아베가 돈 벌게 해줄게 딴 데로 갈래? 그런 이러는 국면 아니에요?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한테.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보세요. 자, 쟁점 법안은 그 정도 짚어보시면 되고, 연말까지 이게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있는 그 노동관련법 중에서 몇 군데, 몇 가지, 그 다음에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원샷법이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관한 관련된 몇 가지 쟁점, 이것만 해소되거나 그 대목만 유보하면 나머지는 다 처리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 국회에서 타협해서 뭐 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뭐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예. 심각한 이견이 있는 거는 연말까지 처리 안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예. 그러고요.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들어가서요. 새정치연합에 뭐 일이 많아요. 오늘 뉴스를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당명. 당명이 더불어민주당, 약칭 더민주당? 예,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장명 잘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새로 당 이름 장명할 때 처음부터 좋은 소리 들은 당명은 없어요. 지금까지. 새누리당도 처음에 얼마나 개상했어. 근데 이제 더민주당은 제가 뭐 다른 걸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라 더가 이제 그 영어잖아요. 아니 그 영어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인데 이제 더민주당 하면 더 레스토랑식으로 그런 좀 요새 유행하는 그런 이제 장명 방식인데 이게 영어와 한글의 그 오묘한 조화인데 이게 저는 I soul you처럼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현재 또 다른 마포민주당이 뭐 통폐합 과정에서 이렇게 혹시 정리가 될 경우에 더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그냥 민주당으로 할 수도 있겠죠. 바꿀 것을 좀 내심 이렇게 그 의도하면서 약칭이라도 뭐 그렇게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아니, 더민주당은 지금 이제 과거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 새정치연합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 당명을 아직까지도 어색해 하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당명을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든 당명을 선호한 거예요. 이제 당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더민주당 그러면 민주당의 색깔을 더 강화하는 듯한 그런 덜 민주당이 아니라 덜 민주당이 아니고 더민주당 이렇게 해서 된 것 같고요. 뭐 중앙위원회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니까 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입 뉴스가 어제 하루 종일 좀 온라인 공간에서는 좀 뜨거웠어요. 예, 그 일요일 그 11시 쇼 있잖아요. 그거 갖다 좀 눌러버렸죠, 표창원. 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일요일마다 지금 몇 주째 해왔는데 어제 안철수 의원 기자회견이랑 이따 다루겠지만 문재인 대표의 외부 인사 영입 1호 발표가 있었습니다. 범죄과학연구소장 표창원 씨. 예,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노 대표님? 저는 뭐 좀 아쉽습니다. 사실 정의당이 좀 힘만 있으면은 정의당이 모셔야 될 분인데 좀 마치 그런 분을 뺏긴 것처럼 좀 미안하다고 그랬더라고요. 다른 모든 정파에서 러브콜이 있었는데 제1야당이 너무 안쓰러워서 뭐 안쓰럽게 정의당이 더 안쓰러운데. 그래서 말입니다. 구루이웃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소녀가장 옆에 있는데. 그 아들들이 좀 속썩인다고 그 큰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자망해도 3년인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로서는 꽤 비중 있는 영입 아니었겠어요, 이게 그죠? 그렇죠. 최근에 그 좀 좋은 뉴스가 좀 없었다고 적었다고 보는데 이게 뭐 다른 당 일이긴 하고 또 정의당 입장에서 아쉬움도 사실 있지만 좋은 뉴스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표창원 씨는 뭐 비례대표로 영입했나 그랬더니 그런 거는 꼭 아닌 것 같고 지역구 뭐 소위 험지 출마 요새 유행. 예. 지금 당 뭐 관계자의 증언을 빌어가지고 기사가 나온 것을 보니까 오세훈 씨가 출마하는 그 지역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오세훈 씨가 지금 노원에 나오라고 지금 당에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원 아니라 딴 데로 간 것 같은데. 구로도 얘기도 있고요. 박영선 의원. 그러면 하여튼 뭐 지역구에 굉장히 센 상대하고 붙어도 자기가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지금 2호, 3호 여러 장하성 교수 얘기 나오고 있고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 했던 정찬모 씨 얘기 나오고 있고요. 정찬모 씨는 이미 저희가 됐죠. 영입이 됐고. 이미 됐어요? 예, 됐고 선언했죠. 그래요? 예, 가서 그분 아니에요? 그 직접 그 차 몰고 가가지고 네, 만나신 분. 맞습니다. 들어오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요? 예, 예. 저는 아직 확정됐다는 뉴스를 못 봐가지고. 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지금 뭐 종편 방송에서 썰전 뭐 이런 거 하는 분이죠, 그죠? 영입 원래 이분은 안철수 의원하고 좀 가까웠었는데 2012년도에는. 예, 그 전에 저 김한길 씨 보좌관 출신이죠 아마? 보좌관 출신은 아니고 뭐 김한길 대표 시절에 아주 중요한 자문을 했다고 그러죠. 그쪽에 가깝다 굉장히, 그래서 저 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또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분은 정치 전문가여서 정치 분석 전문가여서 옛날 손학규 대표 시절에도 손학규 대표한테도 자문을 하고 뭐 그냥 그거야 뭐 원래 자기 능력이 본업이니까요. 있으니까. 그냥 요 가시권에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중도 쪽으로 확장하는 영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어제 일인데 일요일 날 새정치연합의 중진 그러니까 지방 서울 아닌 쪽의 중진 의원들하고 수도권 의원들 이렇게 해서 뭐 한 4, 50여 명 모여서 논의를 했고 67명 위임한 사람까지 이 서명을 받아서 의원 67명 명의로 조기 선대위 체제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총선에 관한 모든 권한을 선대위에 위임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일상적인 당무만 봐라. 이런 소위 절충안을 내서 김한길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조기 선대위는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빨리 구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탈당을 선동하는 그런 행위들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요구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먼저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탈당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형편이고요. 이 67명 중에는 그 문재인 대표 가까운 분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예. 그러나 어제 그 회의에서 일요일 날 이 회의에서 문 대표가 동의한 안이다. 그래서 찬성하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되어서 찬성했다 그러고 이 내용 중에는 물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이른바 혁신위원회 혁신안이 포함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또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 일선에서 권한을 선거와 관련된 권한을 내놓고 일선에서 물러나는 안이기 때문에 그 탈당 은 당연히 이걸 받으면서 탈당하는 거는 그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탈당을 안 하는 조건이 사실은 가미되어 있는 안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른바 그 탈당을 검토하고 있는 비주류 내에 두 갈래로 나눠진 것 같아요. 이 정도 아니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그 라디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또 즉각 사퇴가 아니니까 완전 사퇴가 아니니까 못 받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의미 없다. 예. 뭐 그렇게 또 나뉘어지는 심지어는 뭐 우리로부터 탈당의 명분을 뺏으려는 꼼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고요. 이 안 조기 선대위를 하라는 비주류의 요구는 문재인 대표가 선대위만 구성해주고 본인은 선대위에서는 빠지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일상 당무만 하라는 거니까 이제 약간은 이제 새정치연합의 탈당 사태는 급박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봐서 연말까지는 소강 상태 유지하지 않나 그런 판단 들고요. 이제 그 와중에 새정연이 좀 과장 광고를 좀 했어요. 뭐 정당 사상 최초로 온라인 입당 최초 아니거든요. 우리 온라인 입당 새정연 사상 최초로죠. 그렇죠. 네. 우리 정의당은 온라인 입당이 다 가능하잖아요. 예, 그 창당 원래부터. 초기부터 했는데. 그렇죠. 아니 내가 2002년도에 개혁당 할 때부터 그때 우리는 다 온라인으로 받았고 당비도 온라인으로 받고 당대표 선거도 다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이런 당도 아니야? 아니요, 뭐 그 결국 제한적인 시야에 서 있다라는 거죠.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다른 몇 개의 당만 보이는 아웃 오브 안중인 거지. 네, 그 이제 이게 밑에서 그렇게 해줘서 뭐 저 문재인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당 사상 처음은 아니고
좀 큰 정당 사상, 큰 정당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 역사에서는 처음이죠. 그런 정도인데 그냥 교섭단체 아닌 당은 당도 아니다. 이런 오만한 갑질의 태도로 보여요. 솔직히. 기분 나빠 이거는. 작은 당에서 하던 것들인데 우리 큰 정당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정도 해야 맞는 거 아니요? 뭐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한 얘기니까. 너그러우셔요 참. 예. 세상 물정 알면 이런 얘기 이제 안 하게 되겠죠. 예, 온라인 입당을 열어놓으니까 그전에 팩스를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각자 이게 온라인 입당을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10만 목표로 했는데요. 지금 한 8만 가까이 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7만은 넘어섰고 며칠 전에. 지금 새정년의 그 권리당원이 21만이죠. 예, 20만 조금 넘는다고 20만 그래요. 좀 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7만 명 넘어섰다는 이분들은 다 권리당원은 아니고 네. 일반 당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비 안 내는. 그래서 당 CMS 약정 안 해도 이렇게 입당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앱을 통해서 치면은 입당이 처리가 되는 그 경우가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당명 결정 과정에서 후보 당명 가십성으로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게 5개가 최종 올라갔는데 희망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새정치민주당, 함께민주당 그리고 민주소나무당 이렇게 5개가 올라갔는데 이 손혜원 홍보위원장 이 실무를 지휘를 하면서 민주소나무당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뭐 전율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그랬다고. 이게 정의당 홈페이지에 그거 올라왔어요. 지난번 당명 정의당 결정할 때 민들레당이 있었잖아요. 통합진보당 때부터 민들레당 파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야 민주소나무당도 하는데 민들레당 왜 못하냐. 그리고 다시 민들레당 추진위원회가 뜬다는 소문이. 아 예. 그 민주소나무당인데 채택은 안 됐죠. 후보에는 올라왔고 그 식물을 갖다가 이렇게 그 당명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전나무당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저는 옛날부터 퐁당퐁당이었습니다. 전 국민적인 노래까지 단가까지 있기 때문에 퐁당퐁당. 별을 던져라. 예. 퐁당퐁당 표를 던져라. 나라 위에 별을 던져라. 이 나라의 파문을 일으키는 동심원당이죠. 퐁당퐁당. 아 근데 민들레당도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사실 식물 이름을 식물은 가만히 서 있는 건데 민들레는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좋은 당이죠. 예, 굉장히 좋은 번창하는 당이에요. 당이죠. 예. 아, 그래가지고 앞에 사회 붙어가지고 사회민들라당 약자로 3인당 하면 괜찮겠네요.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사회민들레당 3인당. 퐁당퐁당을 잠깐 유보하겠습니다. 하여튼 웃자고 하는 얘기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요. 그 이러이러이 남자 얘기도 좀 해야겠죠. 이게 지금 제가 3가지를 짚었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쟁점 법안 처리 문제, 새정치연합 내분과 인물 영입 문제, 당명 문제 이렇게 3개 짚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신당은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이 비슷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선 당명. 지금 언론에서는 안철수 신당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도 안철수 신당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죠. 당명에 관해서 지금 이 국민 공모에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영입인데 1호 영입으로 발표된 게 북한 전문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북한학과 교수. 영입 맞아요, 노 대표님? 이분이 지난번에 그 전주에서 재보궐선거 때 참 출마도 하셨고 그랬었죠. 그때 그러면 이분이 이제까지 그 새정년 당원이었나요? 아니고 이제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캠프에 참여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새정년 만들면서 안철수 대표가 혼자 거의 당에 들어온 셈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2012년 진신 캠프가 사실상 이제 해체가 그 신당 추진을 할 때 모였다가 신당을 접고 새정년하고 합치면서 완전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때 흩어졌던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김근식 교수죠. 그러니까 영입이라기보다 옛날 세력들을 다시 이제 재결집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부분적으로 결집되고 있는데요. 장하성 교수도 이제 고대 안철수 캠프에 있었죠 예전에. 네. 신당 추진할 때도 같이 했고 친구 사이고 뭐 거의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고 나이는 장하성 교수가 훨씬 많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하고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그냥 학자로서 참여하겠다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이런 입장을 취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입장 좀 곤란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어제 기자회견 했어요. 오전에 안철수 의원이 신당 구상을 공개를 했는데
제목이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담대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렇게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문 전체 보셨어요, 노 대표님? 저는 2013년 새정치 연합인가요? 네. 그거 할 때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봤으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제 방송이라서. 아니, 아침에 신문 보니까 뭐 똑같다고 나오던데. 똑같다고 나오는 게 중앙일보인가에서 보도를 했는데 10개 중에서 7개가 같고 3개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 다른 3개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새정년은 무능하다고 보는 거. 두 번째, 새정년은 운동권이라고 보는 거. 세 번째, 새정년은 싸움만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새정년 욕하는 부분만 빼면은 나머지 정강 정책은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 박한평가인 것 같아. 우선 보면 지금까지 일요일마다 했던 기자회견문에 비하면 어제 기자회견문은 가장 이렇게 서정적으로 좋게 표현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감정적으로 써진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보면 허허벌판에 혈혈단신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치한다고 그럴 때 흙탕물 속에 왜 들어가냐 사람들이 그랬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자전적 얘기도 시장 나오고. 바닥에서 장사미사들이 쓰는 용어를 표현을 많이 썼어요. 어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새로운 정치, 그다음에 다른 정치, 바른 정치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새로운 정치, 다른 정치, 바른 정치요. 이로 보답을 하겠다고. 좀 더 가면 그냥 올바른 교과서네.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새로운 정치, 다른 정치, 바른 정치.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라는 것은 이제 여야를 통틀어서 기존 정치하고 대비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정치는 뭐하고 다른 정치일까요? 이게 약간 모호해요 지금. 요 단서는 거대 양당 비판이 뒤쪽에 나오는데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1970년대 개발 독재 정치고 새정치연합은 1980년대 운동권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이거하고 다른 정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바른 정치. 이 바른이라는 표현은 되게 우익단체 뉴라이트들이 바른 사회. 예, 바른 사회 이런 게 붙어 있죠. 올바른 교과서, 국정교과서. 네. 그래서 이 바른이라는 이런 것을 단체 이름이나 어떤 표로 내세우는 건 되게 극우 또는 전체주의와 관계가 있다는 게 우리 지난번 분석이었는데 이런 용어를 썼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전체 메시지의 핵심은 새 정치는 새 사람이 해야 되고 정치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이게 이 전체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분석하자면 이 새 정치의 목표와 비전이 뭐냐라고 말할 때 4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가 공정성장. 이게 경제정책이에요. 공정성장을 제1기조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한다. 두 번째가 개혁의 중심에 교육개혁을 둬야 된다. 교육을 강조했고요. 셋째, 격차 해소를 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격차 해소라는 표현 썼고요. 네 번째가 튼튼한 안보 위에 과정으로서의 통일 추구. 한미동맹 기반 위에 글로벌 외교를 펼쳐야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장, 교육개혁, 격차 해소, 그다음에 안보 바탕으로 통일 추구. 이 4가지를 내용으로 제시했고요. 이게 이제 옛날에 하던 얘기 그대로라는 거죠, 지금.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 1, 2, 3까지는 새정년이 늘 해오던 그 정책. 1, 2, 3. 4는 이제 한나라당 거, 이제 새누리당 거 살짝 좀 가미한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라는 게 이거 완전히 이제 양당 구조를 흔드는 새로운 어떤 세력,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사이에 제3의 세력이 출현하는 걸로 봐야 되냐, 아니면 야권 분열이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쪽이라고 현재로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포지셔닝은 그 두 당 사이에 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노 대표님? 예. 일단은 같이 하는 사람들의 포지션은 모르겠지만 집단으로의 포지션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서려고 하는 자리는 두 당 사이인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정연에 비해서는 새정연의 그 공식 당론에 비해서는 약간 오른쪽으로 간 건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까지 그 새정치,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가 비판받아온 대목은
뭐 그 또 칭찬받은 대목도 있지만 비판받은 대목은 모호하다는 거였는데 그 모성이 이번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좀 씻어졌느냐 하면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이제 그 과거에 해왔던 얘기를 다시 꺼내놓은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사람은 안 바뀌었냐. 지난 3년 동안. 본인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본인은 새 사람이라니까. 정치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야 할 때 이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에요. 그럼 본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본인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사람이 아닌 문의이다. 아니 근데 사람을 봐도 그 지금 창당기획단장이 이명박 캠프 출신이잖아요. 이태규 씨요. 그다음에 의원단은 새정치연합에서 나왔잖아요. 대부분 문병호 의원이나 네. 이런 사람 다 들어와 있는 의원들은 새정치연합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태규 씨는 그 전부터 굉장히 가까이서 그 핵심적으로 보좌했던 분이죠. 아니 우리 안철수 의원은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자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면 새로운 사람이 없죠. 없죠. 자, 이제 이 진단을 한번 보죠. 정치가 바뀌려면 그러니까 이 안철수 의원의 사고방식이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힘들어요. 문제는 경제래요. 근데 경제가 이렇게 안 풀리는 건 창조경제도 비판하고 막 했는데 안 풀리는 건 정치에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정치가 안 바뀌니까 경제도 안 풀린다. 그래서 나라를 바꾸려면 결국 정치를 바꿔야 된다. 정치를 바꾸려면 새로운 사람이 해야 된다. 이게 이 패러다임이에요. 안철수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 근데 이 진단 맞아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요. 예. 그 이유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여야 가릴 것 없이 손가락질 당하고 불신받고 있는 19대 국회의 경우에 2012년에 다 새로 시작했을 때 초선 의원이 19대 국회에는 초선 의원이 40%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40%가 물갈이 된 게 19대 국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40%씩 바꿨는데도 별로 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람만 바꿔서는 소용없더라라는 우리는 교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정당을 바꿔야죠. 나쁜 정당을 좋은 정당으로 제대로 된 정당으로 바꿔야 되는데 또는 제도를 바꿔야죠. 제도를 바꿔야죠. 시스템을 바꿔야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당을 바꾸지 않고 사람만 바꾸는 거는 늘 해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못했는데 내가 하면 달라진다 이 생각 아니에요? 그런 거죠. 나는 다르다. 네, 그래서 이 다른 정당이라고 아까 뭐 다른 정치 예. 이게 나는 다르다라는 그런 이제 전제죠. 남다른 정치. 근데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사태를 보면 1988년 13대 총선 이후에 그죠? 지금 약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국회의원 선거를 3, 4, 5, 6, 7, 8, 9 이제 7번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어요. 그죠? 그럼 5번 대통령 선거를 치렀잖아요. 6번. 6번. 네. 대통령이 6번 바뀌고 국회의원들이 7번, 8번 바뀌고 국회에는 17대 경우에는 58%가 초선이었어요. 60% 정도가. 탄핵 열풍 때. 그러면 그동안에 꾸준히 보통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의 현역 교체율이 20% 미만인데 우리가 그 다른 선진국 교체율의 2배, 3배, 4배 되는 교체율을 기록하면서 사람을 계속 바꿔왔고 대통령도 5년 단위로 다른 나라들은 보통 8년 하거나 더 오래 하는데 메르켈 같으면 독일에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대통령도 5년마다 바꾸고 국회의원도 4년마다 바꾸고 계속 바꿔왔어요. 사람을 그렇게 자주 바꿨는데도 정치가 안 변했다면 이것이 사람의 문제도 있겠으나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는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는 그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금 네.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더 핵심적인 걸 바꾸는 조건 하에서 사람도 필요할 때 바꿔야 되는 건데 어찌 보면은 그대로 통은 그대로 있는데 물만 조금씩 바꿨다 이거예요. 아니 상급수 물통이 있는데 상급수 물통의 그 40%를 덜어내고 2급수 집어넣으면은 며칠 지나면 상급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변화가 이제까지 해온 거 아니냐는 거죠. 예, 근데 그나마도 좀 사람을 바꾸면 정치가 바뀐다. 오케이, 이걸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 안철수 신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그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모순이란 말이죠. 딜레마예요. 왜냐하면은 교섭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당으로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현역 의원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사람이 안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죠. 새정치연합이 2013년도에 그 당에 대한 지지율이 2013년 11월 말 현재 32%까지 높이 올라간 시점에서도 결국에는 새정치연합에 맞는 사람을 많이 못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항하듯이 민주당과 통합을 해가지고 이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달라졌다 해봤자 사실은 보면은 그 새정치에 맞는 사람이라고 좀 보기 힘든 그런 이 당내 그 불평불만 분자들 내지 뭐 이렇게 뜻이 안 맞는 비주류 이런 인사들과 더불어서 지금 다른 당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진단이 일단 표피적으로는 맞거든요. 창조경제로는 전혀 창조적이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대통령이 편가르기 하고 충성도를 기준으로 사람 쓰고 있다는 것 지적도 맞아요. 그리고 여야가 상당 부분 70년대 개발 독재 시대의 사고방식이나 80년대 운동권의 패러다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거대 양당이 그 공감과 소통, 참여와 개방, 연대와 협치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념적 정략적 대결을 계속 몰고 가면서 국민들을 가르고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투쟁만 하는 대립만 하는 이 정치가 잘못됐다. 이것도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봐요. 그걸 자기가 지금 하고 있잖아. 자기는 다르대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정치라는 건 그걸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선이고 저 사람은 악으로 보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선이고 내가 악으로 보일 수 있구나라는 거 전제하고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거의 뭐 선악 이번법이고 나만 선이잖아. 지금. 아니 이제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막말을 하고 뭐 자기하고 생각 다른 사람을 거칠게 공격한 사람들은 절대 같이 안 하겠다. 근데 절대 같이 안 하겠다는 이 태도도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또 같이 해요. 임내연 씨 그 저기 뭡니까? 예, 뭐 막말했던 이런 분들 또 같이 하잖아. 이제 정치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근데 때는 그 사람이 안 정치가 이제 정치를 알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알았다는 그 정치가 자기가 하겠다는 새 정치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안철수 의원이 저는 정당을 중고 정치. 예, 정당을 새로 만들 태세이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선 후보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 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왜 이런지에 대한 여러 진단들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안철수 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 있겠으나 그것과는 달리 정당의 중요성이라든가 선거제도의 결정적인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의 진단도 좀 들어보고 이게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를 진단할 때 여러 의사들이 협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들은 다음에 이 환자의 병증이 근원적으로 어디서 비롯됐는가를 찾아내서 그걸 치료하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정당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고 선거제도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거대 양당 제도가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우리가 독일식 선거제도면 저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만들었던 그 개혁국민정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5%만 받으면 국회 안에 존립할 수가 있는데 그럼 존립하면서 얼마든지 거대 두 당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타협의 정치를 끌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이 모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선거제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지적과 이런 비판이나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화답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진단만 맞냐고 난 이 점이 좀 안타까워요. 제발 그대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소리에도 좀 귀 기울여 보시라. 이렇게 자기 그렇죠. 얘기만 하는 태도는 이게 아니 그리고 뭐 정치를 알았다고 하는데 진짜 궁금한 게 뭘 알았는지 제대로 알았다면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든 자신의 견해를 갖다가 얘기해 함직한데 이런 방구 얘기가 없죠. 없고 뭐 고작 진전이 있다면 이제 그 어원수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것. 뭐 지방선거 무공천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안 한다는 것. 정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이제 변화라면 변화인데 두 가지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치 카페에서 안철수 의원이 매주 월요일 날 이걸 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우리가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다루게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야 니네 정의당 니들은 뭐 잘하는 게 있다고 맨날 이제 안철수 씨 욕하냐 이렇게 또 안철수 씨 좋아하는 분들은 게시판에 와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보죠.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 판단이 얼마나 맞냐 이런 거 한번 견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최근 나온 게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리얼미터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어요. 정당 지지율 우선 보면 새누리 37.2, 새정치 22.4
이 별 차이 없죠. 네. 새정치는 옛날 그대로 거의 비슷하고 새누리도 새누리는 좀 내려왔어요. 조금 내려왔고. 이제 안철수 신당 19. 그러니까 새정치하고 3.4%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정의당 6.1. 정의당도 뭐 그닥 그렇게 안철수 신당이 19%나 나왔지만 지지율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안철수 신당이 이 지지율을 어디서 끌어왔냐 이렇게 봤더니 새누리에서 일부 가지고 오고 무당층에서 새정치에서 약간 가지고 오고 다수는 압도적 다수는 무당층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절반은 무당층에서. 절반 이상이요. 예. 19% 중에 절반 이상을 무당층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 정의당에 대한 여파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우리가 추측하기를 새누리당이 맨 오른쪽, 그 다음이 안철수 신당,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이제는 뭐 더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이 순서로 편제될 거라고 봤는데 그 예측이 맞았죠. 정확하죠. 예, 정확하게 그렇게 됐고요.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보죠. 이제 오늘 아침은 불황속의 호황이랄까? 문재인 대표가 17.65로 1등이에요. 이 나흘 동안. 김무성 대표가 17.1, 0.5%포인트 차이로 2등이고요. 안철수 의원이 16.5%, 다시 0.6%, 아주 박빙입니다. 1등하고 2등은 0.5 차이. 그 다음에 2등하고 3등은 0.6 차이예요. 그러니까 1등인 문과 3등인 안의 격차가 1.1%밖에 안 돼요. 1.1%포인트. 박원순 시장이 9.1. 그러니까 박 시장 지지율이 안으로 옮겨간 거예요. 일부 옮겨갔어요. 아니 전반적으로 다 문재인, 김무성, 박원순 다 떨어졌고요. 안철수 혼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6.6, 안희정 4.2 이렇게 해서 빅6 6등 안에를 합쳐보면 예, 더불어민주당 지금 더민주당으로 될 예정인 이 새정치연합의 세 사람의 지지율 합이 약 30% 돼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이제 김무성, 오세훈 이 합이 24% 정도 돼요. 30대 24. 안철수 씨가 16.5. 그러니까 30, 23, 17. 그 정도로 이렇게 지금 3자 구도로 간 겁니다. 굉장히 크게 자리 잡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예. 예. 그렇게 됐고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던졌던 질문. 안철수 신당이 야권 분열이냐? 정계 재편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때가 왔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정치평론가들이 각자 자기 주장하고 싶은 대로 보고 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이런 몇 가지 여론조사 말고는. 근데 이제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되게 우리가 짐작한 것처럼 야권 분열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정계 재편으로 가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절반은. 그래서 이 현상과 관련해서 경험적 연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오늘 좀 그거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화여대 정치학과의 조기숙 교수가 금년도에 이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회에서 내는 학술 잡지예요. 한국정치연구라는 학술 잡지 24집 제3호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제목이 안철수 현상의 동인, 정당 불신 혹은 정치 냉소주의 어느 거냐 이런 부제를 달고 있는 논문이에요. 이제 이 논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 문한박 야권의 이 대선 후보 세 사람의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회귀 분석이라는 이 방법론을 이용해서 경험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이제 결론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찾아보십시오. 이 조기숙 교수가 온라인에 이거 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을. 저는 PDF로 전문을 받습니다. 부탁해가지고요. 이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안철수 현상,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안철수 현상은 두 가지가 혼재된 거랍니다. 정당 불신과 정치 냉소주의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래요. 이 정당 불신이라는 거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요구가 뚜렷한데 기존 정당들이 내 요구를 수용 안 해준다. 나를 대변 안 해준다. 이런 것 때문에 안철수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정치 냉소주의는 진짜 냉소주의예요. 정치 참여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안철수를 지지하는 거예요. 이 연구의 결론은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지지자들의 의식
대한 회귀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고 안철수 현상에는 반면 문재인과 박원순은 정당 불신이래요.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게. 정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문과 박을 지지하고요.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 플러스 소위 무당파층으로 많이 일컬어지는 정치 냉소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의사표현으로서 안철수 씨가 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문재인과 안철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두 사람의 지지율이 많이 겹치는데 안철수 씨가 문재인 씨에 비해서 호남 지지율이 현저히 높고요. 이게 이제 금년 연초쯤 분석한 건데 2015년 초쯤에 호남 그때도 이미 호남 지지율이 높아요. 그다음에 문재인에 비해서 소득 계층이 더 높아요. 지지층의 소득이 문재인보다 안철수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상류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중이 훨씬 높대요. 세 번째는 무당파층의 비중이 훨씬 크대요. 문에 비해서 안이. 그다음에 정치 냉소주의로 볼 수 있는 비중이 훨씬 크대요.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 만약 안철수를 후보로 내세워서 이 정당 불신을 하고 있는 세력 유권자를 끌어들이고 기존 야권 지지층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일부 정치 냉소주의를 끌어들이면 경쟁력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 연구의 결론을 보면 안철수 씨는 새정치연합의 지지계층을 토대로 해서 그 밖에 있는 무당층과 정치 냉소주의 그럼 소득층이 상급 상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때 경쟁력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씨가 지난 대선 때 그 당시 민주당으로 안 들어와서 대선 후보로 뛴 것도 판단착오였고 그다음에 새정치연합에서 전당대회에 안 나온 것도 판단착오였고 이건 탈당 전이니까 따라서 지금 탈당한 것도 판단착오라는 결론이에요 이게. 이게 안철수 씨가 제일 강할 때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오른쪽으로 좀 더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오른쪽과 정치 무관심 무당파층 여기를 끌어들이는 힘이 문재인이나 박원순보다 세기 때문에 안철수 씨야말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 위에 서 있을 때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근데 그걸 버리고 지금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나오는 걸 좀 전에 소개해드린 리얼미터 자료에서 보듯이 지금 안철수 씨에 대한 지지율이 왜 대선 후보 지지율이 16% 수준밖에 안 되냐 하면 과거에 1차 처음에 안철수 현상을 불러일으킬 때 뛰어들었던 무당파층, 정치 냉소주의층 이쪽의 지지율은 다 모이고 있어요. 지금 안철수 씨한테로 다시. 근데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의 리더십을 대체하는 리더로 안철수를 반겼던 정당 불신, 정당 혁신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철수 씨한테. 그래서 조기숙 교수의 잠정적 결론은 또 한 번의 안철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치 기반을 벗어나서는 이걸 못 일으킬 거다. 그게 결론이에요. 안철수 씨가 이 논문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안 본 게 틀림없네. 예. 친노 쪽의 분석이라고 해서 배척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쪽에서.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논문 중에 유일하게 이 안철수 현상의 이 내용 그리고 문재인이나 박원순과 비교할 때 안철수의 정치적 강점 이 어디에서 온 건지를 데이터로 증명해 보인 제가 지금까지 본 유일한 연구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통합했을 때 안 따라온 무당층을 예. 다시 회복하는 예, 그렇죠. 그런 행보이긴 한데 지금 행보이긴 한데 사실은 주머니 속에 넣었다고 생각한 예. 민주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굳어진 그 이 정당 개혁을 바라는 더 나은 정당을 바라는 그런 쪽은 결과적으로 포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논문의 일단 잠정적 결론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대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새정치연합 안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혁신 투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기존 지지자들의 신임을 얻어가면서도 그 투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정당 비판 세력, 정당 불신 세력, 그다음에 무당파층 또는 정치 냉소주의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여서
거기다 덧붙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있을 때 이 그 틀 안에 있을 때 민주당의 틀 안에 있으면서 혁신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가는 안철수가 가장 강력한 안철수인데 그걸 버리고 지금 나가버린 거죠. 누가 그 조언을 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 연구 논문 하나뿐이어서 100% 맞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최근에 단순한 어떤 정당 지지율이나 혹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 또는 안철수 개인에 대한 대선 후보 지지율 그 구성 다른 후보들과 다른 정당들의 지지율이 변해가는 거 이런 걸로 미루어 볼 때 이 조기숙 교수의 분석이 타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결국 또 3-4번 이렇게 또 얘기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네. 좀 안타까워요. 예. 사실은 그 새정년에서 보통 이제 아까 그 정당 불신을 가진 사람들,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상당수는 사실 문재인 지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혁신을 원하면은 문재인과 더불어서 당의 혁신을 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역할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내년 총선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총선에 이제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책임론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다 누구겠어요 이제. 그렇게 때를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김종인 씨가 지난번에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 자기를 찾아왔기에 새정치연합안에 머물면서 계속 투쟁해라. 문재인 대표를 도와라. 네, 문재인 대표를 도와라. 총선 끝나고 나면 당신에게 기회가 온다. 이게 이 데이터로 보면 조기숙 교수의 논문과 같은 결론이에요. 우리도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우리도 그 얘기했죠. 네. 우리가 무슨 안철수 주위에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1야당이 강력하게 자기 자리를 잡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가면서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대연합을 만들어주는 게 정권교체의 첩경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문재인과 더불어 가지고 문재인과 협력해서 안철수가 같이 혁신을 할 때 그렇죠. 당신이 말한 새정치가 뭔지를 알겠다라는 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지난 3년간 아무것도 안 했거든. 네, 지금은 이번 결단으로 뭘 새롭게 손에 넣었는가를 볼 때가 아니라 뭘 잃고 있는가를 봐야 될 때죠. 예. 자, 이게 우리가 안철수 의원을 뭐 그냥 막 미워하거나 막 싫어하거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을 청취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 틀 또는 목표의식 또는 정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의 여러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충실하게 소개하면서 그런 비평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굴 미워할 만큼 한 가지가 안 와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당에 관한 정리를 연말에 하면서 넘어갈게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은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비밀의 현장 넘치는 권모술수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정의당은 지난번 저 타임라인 하면서 제가 지방에 이렇게 강연 다니면 사람들이 이 정의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 대표님도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 12월 23일에 정의당 정책연구소의 미래정치센터라고 조성주 씨가 여기 이제 센터장이죠, 그죠? 네. 여기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가 연립정부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 보도 보셨죠? 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총선만 보고 연대할 게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신당, 정의당 이런 포함해서 야권의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연립정부 구상을 합의를 하자. 그렇게 하고 정권교체의 전망을 그렇게 세운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총선 연대의 방법을 찾자. 이 제안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후보를 단일화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원샷 경선으로 모든 야권 세력이 모여서 한 번에 후보를 결정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정의당이 먼저 제안해서 주도해 가보자. 이런 것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정의당의 이 하고 있는 여러 고민, 깊은 고민의 해결책으로 이제 어떤 하나의 안이 나온 거라고 봐요. 이게 뭐 모범 답안일 수도 없고 이것만 제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반년 전까지 당의 대표였던 분이 하나의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안이 정의당이 현재 하고 있는 고민, 그것도 잘 보여주는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이 제안 혹은 이와 비슷한 다른 제안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당은 새해 들어서 그러면 현재 이렇게 그 춘설이 남분분한 봄날씨처럼 어지러운 이 야권의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한번 짚어보고 갔으면 해요. 지난번에 심상정 대표께서 나와서 하신 말씀도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별 말씀을 안 하셨죠, 근데 원칙론 말고는. 연립정부를 하자는 얘기는 그간에 이제 그 자기 대선과 연관해서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어찌 보면 준당론 비슷하게 당론의 절차를 밟은 건 아니지만은 정의당 당내에서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 제안의 그 특징은 뭔가면은 이제 이 총선과 그 대선을 묶어서 연대하자라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총선, 대선, 지방선거까지 3년 농사 잘 지어서 뭐 30년 장기 집권 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그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제안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은 미국 현재 민주당식으로 샌더스라는 후보가 무소속 후보이고 민주당 후보가 아니지만은 민주당의 대권 레이스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아서 나중에 또 무슨 그 단일화고가 아니라 큰 판을 한번 벌려가지고 원샷 경선을 하자라는 그 안은 굉장히 좀 그 물론 구체적인 처음은 아니네요. 아니지만 다른 분도 제안한 분이 계십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이 아닌가. 다만 지금 야권이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총선을 앞둔 정상적인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가 정상적이라면 이런 제안을 가지고서 뭐 다른 제안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이렇게 그 좀 서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한쪽에서는 또 뭐 이렇게 막 헤어지고 있는 마당이니까 마당이니까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숙고할 겨를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차피 근데 때가 오지 않을까요? 오죠. 근데 이제 이 제안이 좀 완성도가 높여지려면은 지금 사실은 논의가 돼가지고 그렇죠. 총선 전에 일정한 큰 그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세부적인 건 뒤로 미루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총선에서의 선거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또 의석 한 석 더 얻으려고 별짓 다 하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나라를 좀 바꾸고 정치를 바꾸려고 이런 총선에서 연대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난 딴 그런 건 점에서 몰라도 좀 아쉬운 거죠. 이놈의 탈당이니 뭐니 뭐니 해가지고 이놈의 기싸움하는 걸로 모든 게 결정해 버리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예상 가능하고 뭔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요. 자꾸 이게 마치 운이잖아, 운명이잖아. 그래서 명리학이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신당, 정의당 최소한 이 셋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신당 쪽에서는 정의당을 아예 정의당을 지금까지 완전 개무시한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정의당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언급한 적이 있나요? 없죠. 제가 기억에는 없어요. 그 새정치연합은 지금 뭐 이걸 할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니잖아요. 더 급한 불이 있으니까요. 예, 내부가 시끄러우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안철수 신당도 어느 정도 창당 일정이 마련이 되고 뭐 당사도 안철수 의원이 개인 돈 얻었다고 그러고 뭐 지구당 창당 비용도 지원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틀이 잡히고 새정치연합도 선대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뭐 탈당 사태도 끝나고 정비가 되면 그러면 이거 될까요? 제안해야죠, 우리는. 제안하고 실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좀 논의를 빨리 시작하는 게 한국 그 야권 지지층에게 신뢰를 받는 길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지금 불안해하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보면 더 잘 되자는 경쟁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 서로 자기가 이기는 그런 게임을 갖다가 지금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죠. 제3당 전략이면 괜찮아요. 그렇죠. 1당, 2당, 3당 전략이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2당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상대를 죽여서 내가 2당이 되겠다라는 거지 무슨 다당제 하겠다는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뭐 치킨 싸움처럼 뭐 제로섬 게임처럼 제가 죽어야 내가 살고 뭐 이런 식의 게임이 되기 때문에 연대가 힘든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또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뭐 무차별한 뭐 무원칙적인 연대는 하지 않겠다. 원래부터 혁신안 안철수 혁신안에 네. 뭐 연대 금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미적지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 질문은 좀 초점이 다른데요. 이제 이 안철수 신당을 끼워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신당, 정의당 이렇게 다 모여서 뭘 하자는 거는 안철수 신당을 야권 분열로 간주할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만약 안철수 신당을 우리가 야권으로 보지 않는다면 물론 여권이라도 말할 수도 없지만 기존의 여야의 구분에 들어오지 않는 세력으로 이거를 딱 규정을 해버린다면 굳이 꼭 안철수 신당까지 끼워야 되냐? 예, 뭐 그런 충분한 그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조금 다르게 뭐 제안했는데 안 한다면은 뭐 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안은 해보고. 예. 근데 이제 제안할 만한 상대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뭐 당이 출범할 때까지라거나 좀 더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노 대표께서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당이다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새누리당하고 합당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당이잖아요, 성격상.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조심스럽긴 그런 하지만, 시각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런 제안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그게 바로 고당 그 안철수가 만든 그 신당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원래 그 당이 아니면 새정치연합하고 정의당만 합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제안 자체의 전제 조건으로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이. 예.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은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5에서 7%, 8% 사이, 5에서 8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거의 모든 조사에서. 대충 6.25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안심을. 네, 하여튼 67 그 사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리얼미터 6.1% 이렇게 나왔지만 67 사이쯤 되는데 지난번 통합진보당 시절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총선 넉 달 전에 2%밖에 안 됐어요. 2%. 지금 그때하고 비교하면 4% 이상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추세로 나가서 총선으로 임박하는 국면에 정의당이 좋은 역할을 해낸다면 10%를 받았던 통합진보당보다 비례득표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정의당의 책임의식이 단순히 우리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 교체, 이 말은 새누리당의 의석을 과반 이하로 짜부라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당이 과반 이하로 내려가야 비로소 야권이 이긴 선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뭐 안철수 신당까지 포함하더라도. 이제 그럴 때 정의당이 일여 다야 구도로 치를 것으로 예측되는 이 선거. 이 선거에서 야권의 분열로 인해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엄청난 의석을 획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의당이 뭘 할 수 있냐. 이게 사실은 정의당을 확실히 지지하지 않지만 새누리당이 사라져야 된다든가 혹은 줄어들어야 된다고 믿는 유권자들의 관심의 초점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요구를 어떻게 정의당이 받아들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냐에 정의당의 비례득표율, 지역득표율도 많이 좌우될 거라고 봐요. 그게 지금 제가 들어보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한테 제일 듣고 싶어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무슨 아이디어 없을까요? 유 작가께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시죠. 아니 삐끼는 원래 그런 거 내는 거 아니에요. 영업방침에 대해서. 아니 그거 몰래 내라고. 삐끼는 영업방침이 확정되고 나면 그걸 고객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다만 이제 우리 길거리에서 명함을 뿌리고 다니다 보면 요즘 고객들 분위기가 이런데요라고 룸에 가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우리 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 뭐죠, 새정연하고 그다음 안신당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모종의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볼 때는 안신당도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모인 사람들 몇몇을 보면 다 공천 때문에 모인 사람들인데 거기도 주체가 뭐 박주선, 천정배, 뭐부터 뭐 블라블라블라하고 특히 이제 천정배하고 안철수 사람은
또 황당한 거예요. 천정배가 물갈이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다 안철수 신당으로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또 교통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시끄러울 거라는 거죠. 아니, 호남은 네. 상관없어요. 네. 호남은 어느 당에 누가 되나 별 국회에 오면 다 비슷하니까. 어쨌든 근데 체제가 정비가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말이 험악해요.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안신당 쪽에서 뭐라 연대란 있을 수 없다라고 아주 그냥 단언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총선이 다가오게 되면은 서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그럴 때 뭐랄까 그 중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전체 상황 속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전체를 조종해낼 수 있는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이 정의당에 주어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예, 저는 뭐 정의당이 현재 의석수가 뭐 저 총선 때까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이제 작은 정당인 건 사실이지만 이처럼 이제 야권이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최소한 수도권 지역, 저희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고 그건 또 누가 되더라도 새누리당의 의석이 넘어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야권 내에서의 쟁투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알기 때문에 서로 한번 힘겨룰 때까지 겨루어 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 되면은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비호남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 수도권 지역은 경합이 심하기 때문에 또 몇 석 차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때가 몇 표 차이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실은 새정치연합 뭐 더 민주당도 그렇지만 저는 안신당도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지만은 저게 1인 뭐 정당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 사당도 아닌 것이고 저기 많은 후보들이 사실상 개인 정당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 인정해야지. 안철수당이지 그게. 아니, 근데 안철수당인데 만들어 놓고 보면 자기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보기에 움직일 수 있는 거 총선에서 아니라는 거죠. 그 나오는 그 후보들을 갖다가 옛날 뭐 와이세나 DJ처럼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들의 요구에 의해서도 수도권에서 일정한 그 선거연대를 부분적이나마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자기 크기보다는 더 큰 역할을 조정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또는 야권 연대를 갖다 추동한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최소한 유의미한 선거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비전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양당을 압박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예, 하여튼 뭐 삐끼 입장에서 뭐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이 거리에서 고객을 유치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는 룸에 가서 사장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경영진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유권자들의 민심이 분열돼 있거든요. 분열은 돼 있지만 동시에 이게 분열돼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가장 큰 열망이 뭐냐라는 거죠. 그 열망을 갖다 대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덩치는 작지만 유권자의 열망을 가장 현 국면에서는 잘 대변하는 당으로 평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정의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게 그건데 결국은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런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안철수 신당까지를 포괄하는 선거연합을 짜든가. 그죠? 안철수 신당까지를 포괄하는 야권의 선거연합을 총선 전에 짜서 총선 대선의 비전을 가지고 일정 부분 경쟁하고 다투더라도 일정 부분 같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든가.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저 안철수 신당이 야권표보다는 여권표를 더 많이 갉아먹도록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뭐 최소한이건 최대한이건 그 우리가 반길 만한 선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안철수 신당이 야권 분열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고 동시에 야권의 선거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거는 보나마나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또는 개헌선 확보까지 가는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나든가. 200석까지 가죠. 예, 200석까지 가는 압승으로 끝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반 밑으로 내려가는 선거 패배를 기록하든가. 중간은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두 번째의 경우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선거 결과를 얻으려면 안철수 신당까지를 포함하는 비호남 지역에서의 선거연대를 이루든가 그걸 못 이루면 안신당이 여권표를 더 많이 깔아먹던 상황으로 몰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만 그 결과를 갈 것이고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못하게 되면 새누리당이 미니멈 180석 맥시멈 200석까지 가는 선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좀 약간 새해 전망으로서는 우울한
전망일 수도 있는데요. 그 옛날 말로 하면 또 뭐라 할 거니까 지금 사실 민주노총 위원장이 무슨 경찰에서 소요죄 뒤집으셔서 끌고 가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는 이 비상한 시국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 자기 자존심 세우고 뭐하고 하다 보면 다 죽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지금 상황은 그 지난주에 있었던 프랑스 선거 지방선거인가요? 거기처럼 국민전선 극우 국민전선이 1등을 1차 투표에서 하니까 2등 한 데가 우파가 많았고 사회당이 3등 한 데가 많은데 3등 한 데들이 다 들어가서 2등 한 우파를 밀어서 당선을 시켰잖아요. 그 본선에서는 그 국민전선이 거의 진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른바 국민전선 아니에요? 진짜 예? 프롱 나시오날. 예. 그건데 우리 상황도 지금 객관적인 정치 정세를 보면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연대가 정치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왜 사람들이 이 비상한 시국을 충분히 비상하게 인식을 안 할까? 그런 약간의 개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말 연시에 우리 정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한 이야기와 아울러서 작은 것들을 버리고 크게 나라의 미래와 어떤 국민의 안위와 또 우리 정치의 어떤 회생을 위해서 크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새해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 마지막 타임라인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뭐 욕도 많이 해주시고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청취도 많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내년에 뵙도록 하죠. 예,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쟁취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